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오는 3일 앞으로 한 달간 적용돼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PC방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제한되고 노래연습장은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이 금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 1천억 원 증가한 18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초 원천 기술 개발에 7조 4천여억 원, 디지털 뉴딜 분야에 2조 8천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C12가 확인됐습니다. C12는 C1에서 진화한 것으로 남아공 이외 7개 국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는지 판단은 아직 이르다며 앞으로 한 달 방역 대책을 논의한 뒤 거리 두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 규모가 3명 밑으로 내려갔다며 유행 규모가 줄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4단계 이상 수준을 보여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향하는지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오는 3일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은 추석 연휴 대책을 포함한 한 달 동안의 전체적인 방역 전략을 논의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과 노래연습장은 현장 점검을 주 2, 3회 계속 유지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선제 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PC방은 흡연실을 2인 이상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체류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소독은 하루 3회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이 금지되고 전자출입 명부나 간편 전화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염병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미국의 지난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35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점이었던 올해 1월 중순에는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거의 14만 명까지 급증했지만 당시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전국적인 입원 환자 수는 2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50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로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도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C12를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려되는 돌연 변이를 많이 갖고 있는 새 남아공 변이는 지난 5월 음푸말랑가와 하우탱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우탱주에는 경제 중심 요하네스버그와 수도 프리토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 변이는 이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등 다른 7개 나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변이의 돌연 변이가 전염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면서 항체를 피할 능력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C12는 C1에서 진화한 것으로 C1은 지난해 중반 남아공에서 1차 감염 파동 당시 지배종이었던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피 작전과 철군을 애초 약속한 시한보다 하루 앞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년 동안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오전에 브리핑한 후 오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부사령관이 등장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대피 작전과 철군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동부 시각 오후 3시 29분에 마지막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The last C-17 lifted off from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on August 30th this afternoon at 3:29 p.m. East Coast time.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막바지 작전이 긴장감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이 항상 위험했지만 지금이 특히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as we get into this has always been a dangerous operation, but we're in a particularly dangerous time right now. 애초 예정된 시한보다 하루 먼저 철군까지 마무리한 것은 테러 등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일단 파악된 아프간 내 미국인 대부분을 대피시킨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Of those who self-identified as Americans in Afghanistan considering leaving the country since August 14th, we have thus far received confirmation that about 6,000 have been evacuated or otherwise departed.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에서 촉발된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과의 20년 전쟁은 공식 종료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카불 국제공항이 항공교통관제 서비스가 없는 미통제 상태라고 항공사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뒤 탈레반이 아프간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변인들도 알자지라 TV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마지막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나 완전한 독립을 이뤘으며 아프간 전체가 탈레반 통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원들은 현지 시각 30일 밤 11시 59분 마지막 미군기가 카불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를 자축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완전 극복을 목표로 방역과 백신, 의료 인프라 확충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또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신양극화 격차 완화와 저탄소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400조 원이던 예상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 500조를 돌파한 뒤 2년 만에 600조를 넘었습니다. 5년 만에 200조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신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신양극화에 따른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먼저 백신 구매와 접종,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5조 8천억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9천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에는 4조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손실 보상 등 위기 극복, 폐업 재기 지원,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자리 예산은 31조 3천억이 편성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가 105만 개로 확대되고 고용 장려금 등을 통한 106만 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됩니다.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등 격차 완화를 위해선 41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장학금 등 교육에 4조 2천억, 공적 임대주택 등 주거에는 34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고 한부모, 다문화 가정 예산도 늘렸습니다.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에 23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해 12조 원이 투입되고 2조 5천억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 3천억이 투입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7천억이 늘어난 33조 7천억이 편성됐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총 9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이 위기 돌파와 국민 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엔 1,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이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수준, 국가 채무는 58%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국세 수입 증가 전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며 내년에 세금이 올해보다 24조 원 넘게 거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재정 지출 규모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세수 규모가 매년 빗나갔다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전망의 성격과 함께 목표 제시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수 그리고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의 정확성 또는 현실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구상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 1조 1천억 원이 증가한 18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원천, 첨단 전략 기술 개발에 7조 4,500억 원을 투입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과 소재 부품 장비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데이터 인프라와 인공지능, 5G 융합 지원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2조 8,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확정됩니다.
내년에 서민과 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조 1,773억 원 늘어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숙박, 음식업 종사자가 6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숙박, 음식업 종사자는 모두 10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6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또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 관리업 종사자 1만 3천 명, 예술, 스포츠, 레저업에서 8천 명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많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에 비해 각각 10만 6천 명, 4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두고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매가 이뤄졌고 9월 1일에는 경부선, 2일에는 호남 전라선 예매가 진행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철도 코레일은 경로 장애인을 시작으로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역과 판매 대리점 등의 현장 판매 없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첫날은 만 65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았는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온라인과 함께 전화 접수도 이뤄졌습니다. 9월 1일과 2일에는 모든 국민이 아침 7시부터 PC나 모바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1일에는 경부 경전선, 2일에는 호남 전라선 등의 예매가 이뤄집니다. 대상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열차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창쪽 좌석을 우선 발매하되 통로 측 좌석은 오는 금요일까지 발표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철도에서는 추석 대수송을 맞아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께서도 열차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 취식이나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한 승차권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5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수서 고속철 추석 승차권은 9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역시 100% 비대면으로 판매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 2년이 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 평가 결과 전국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82%에서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 역사 가운데 81%에 5G 통신망이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는 임야를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 78개 중소도시에서는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심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G가 터지는 범위는 LG-U+가 6,80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었고 속도는 SKT가 가장 빨랐습니다. 또 5G를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KT가 4,200여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변 활동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알로에 전입 건강기능식품을 2주 넘게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알로에 전입 건강기능식품 20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까지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과 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의 의약품 정보에는 1일 허용량 기준으로 1, 2주 이내로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고 장기 섭취를 권장하는 광고는 삭제를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 등을 위해 한 번쯤 헬스를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헬스는 신체 능력과 목적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동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헬스 속 과학을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자기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것, 운동.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기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헬스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겨 쭉. 네. 예전에 혼자 운동했을 때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더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컨디션, 신체 능력,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헬스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헬스에 담긴 인체의 비밀과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로 갑니다. 일반인과 선수를 위해 운동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오픈 전 방역이 한창인 이능규 트레이너입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청결을 위해서 항상 기구는 항상 닦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회원님들 만지는 이런 기구에는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수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운동할 회원, 낯설지 않은 외모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정민규 배우님이라고 합니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익숙한 듯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홈롤러부터 할게요. 배우로 활동 중인 정민규 씨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많은 곳 중에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촬영할 때 체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립 운동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기능성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충하자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전, 전신을 풀어주는데요. 작은 도구 또는 맨손으로 트레이너의 지시에 맞춰 전신 근육을 예열시켜주는 동작들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리프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부상이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운동을 진행해야 부상 위험도 낮고 그리고 근육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헬스의 기본, 근육이라는데요. 근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육은 근세포들이 모인 조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또한 호흡과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활동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근육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골격근, 그리고 내장근, 심장근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골격근 또는 횡문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골격근은 나의 의지대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또 수의근이라고도 하며 직접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장근은 평활근 또는 민문이근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수의근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없고 조직이 스스로 활동하는 불수의근이라고 하며 위나 대장과 같은 내장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근은 내장근과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한 불수의근으로 심장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작은 도구부터 사람 키보다 큰 거대한 기구까지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양한 무게를 선택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운동기구인 아령. 영어로 벙어리종, 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서양의 종지기들이 종의 부속품을 빼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기구로 사용했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기구인 캐틀벨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새로운 이름이 붙었지만 본래 이름은 중앙아시아에서 곡식의 무게를 재는 추인 기르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기르야를 흔들고 던지고 들어올리면서 힘을 자랑하던 게 캐틀벨의 유래라고 합니다. 러닝머신에도 재밌는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교도소에서 고문 기구로 제작되었고 이를 물을 퍼올리거나 곡식을 분쇄하는 데 쓰기도 했다는데요. 약 100년간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헬스에는 다양한 도구와 운동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3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 세 가지 운동을 3대 운동이라고 하고요. 3대 운동이라고 정해진 거는 이 세 가지 운동으로 최대한 중량을 많이 들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근육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운동으로 그래서 3대 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3대 운동의 첫 번째 스쿼트는 칼로리 소모율이 굉장히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운동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인데요. 발목부터 목까지 바른 자세로 해야 다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깊이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동성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앉아주시면 좋은 스쿼트 자세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슴 운동으로는 이제 인클라인,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세 가지 있는데 인클라인 프레스는 상부, 디클라인 프레스 하부,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이제 중부로 이렇게 담당 운동을 한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벤치프레스 하게 되면 전체 가슴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이제 발바닥을 지면을 밀어내고 복압을 확실히 준 상태에서 거의 전신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셔야지 벤치프레스도 중량을 많이 증량할 수 있습니다. 3대 운동의 마지막 데드리프트는 전신 근력 강화 운동으로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바벨을 잡은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상체를 숙입니다. 상체가 다시 올라올 때는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저희 체중 감량해야 되니까 오늘은 심박수를 좀 높일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많이 줄이고 이제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으로. 네. 시작. 위로 쭉. 일어나는 둘, 셋, 넷. 정민규 씨의 운동 프로그램은 매번 바뀌는데 체중 감량이 필요할 때와 근력 증진이 필요할 때를 구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될 때는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두고 촬영이 없을 때는 근력 증진과 체력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데요. 어떤 목적이든 쉽게 얻는 건 없겠죠. 이게 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이 한 서킷을 다 돌았을 때 그 서킷을 다 돌았다는 성취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뿌듯하고 약간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도 같이 빠지면 좋은 거고. 근데 되게 힘드네요.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 찾기, 수치화할 수 있다고요? RM은 최대 반복이라고 하는 리피티드 맥시멈의 줄임말이고요. 여기에서 1RM은 한 번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뜻하게 됩니다. 1RM을 측정하는 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공식은 중량에 0.025를 곱해주고 반복 횟수를 곱한 다음에 다시 중량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1RM을 통해서 단순히 보자면 같은 빈도 내에서는 중량을 낮게 해주게 된다면 저강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빈도 내에서 중량을 조금 더 올리게 된다면 고강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지만 알고 나면 더 재밌는 헬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흔히 울퉁불퉁한 근육이 생기는 것을 싫어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본인의 1RM을 찾고 적정 강도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근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손상된 이 근육의 재생을 통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에 과부하를 주어야만 근육이 커지는 과부하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운동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하기 귀찮고 힘들죠? 그렇다면 운동 몰아서 하면 안 될까요? 운동에는 다양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운동의 양이나 강도를 점차 늘려가며 운동을 하는 점진성의 원리, 또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운동의 신경들을 활성화해주면서 효과를 얻는 반복성의 원리, 또 운동을 장기간 쉴 경우에 운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가역성의 원리, 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력 수준, 손상 유무 등을 고려해서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개별성의 원리,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체력 요소와 건강 수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전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헬스, 재활 운동으로도 활용된다는데요. 어깨, 굽은 어깨, 그리고 평소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해보시고 안 되는 동작에서 내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있고 어떤 움직임이 안 나오는지 평가도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을 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몸통을 세워서 옆으로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주실 거고요. 손을 최대한 많이 회전을 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으로 내리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 몸을 계속 펴주시면서 내리시고요. 손을 내리셨으면 뒤로 최대한 접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최대한 접으셨으면 다시 손을 내리고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실 거예요. 손을 이번에 엄지를 최대한 뒤쪽으로 돌리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어깨가 굽지 않게 몸을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뒤로 접어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펴고 옆으로 내리고 돌아오시는 게 하나입니다. 천천히 동작을 따라하면서 목과 어깨, 양쪽 팔의 움직임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찾고 통증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위와 아래로 반복하고 이때 어깨를 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동작은 Y-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Y-레이즈는 어깨 보강과 견갑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할 거고요. 턱은 들리지 않게 당겨서 뒤통수가 쭉 어깨랑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을 주신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고 먼저 손을 들기 전에 날개뼈를 먼저 모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뼈 모은 상태 유지해서 손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해서 반복해서 10번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옆으로 승모근에 과한 힘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팔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10회씩 반복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텐데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이나 아까 한 제 어깨 보강 운동 아니면 다른 고관절 보강 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집에서라도 움직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 헬스, 다이어트, 근력 강화, 재활 치료 어떤 목적이든 가능한 헬스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20년) 이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차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표한 건데요.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IPCC라는 이름을 요즘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IPCC는 좀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규명을 위해서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협의체인데요. 예. IPCC 평가보고서는 1990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에서 한 7년 간격을 두고 발간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인 최신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죠. 4가지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제1 실무그룹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2 실무그룹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취약성에 대해서, 제3 실무그룹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요.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종합보고서 등 총 4가지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제1 실무그룹 보고서로 이를 시작으로 2022년 9월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죠. 그런데 IPCC는 과학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기존의 동료 평가를 통해서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평가를 해서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평가 결과에서 99%에서 100%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상 확실하다. 네. 95%에서 100% 정도가 되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 90에서 100% 정도면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단서를 달아요. 근데 이번 6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관측된 일부 고온 현상은 인간의 영향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대단히 가능성 높음이라는 단서를 붙였죠. 예. 네. 즉 최근의 폭염은 인간이 만든 가능성이 95에서 100%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이 기후 위기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기후 변화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빠르고 심화되고 있음. 이 얘기는 저 세계 기상기구의 IPCC 보고서 제목입니다.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서 관측된 많은 변화는 수천 년에 걸쳐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 중 일부는 앞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다만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또 탄소 중립이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지구 대기는 좀 더 온화하게 변해 나가겠지만 탄소 중립이 되더라도 지구 온도가 안정되려면 앞으로 20에서 30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발레리 마선 텔모트 IPCC 워킹그룹 1 공동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현실 점검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기후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래 기후 전망도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감축 노력 등 사회 경제적 활동과 연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제시했다는 특징이 이번에 있습니다. 네. 6차 보고서에서는 5개의 사회 경제 경로 시나리오로 미래를 전망을 했는데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 이게 5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현재의 2배가 된다고 봤고요. 반면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 1단계인데 이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미래가 진행된다면 2050년에 이르면 탄소 중립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사실 지구 온난화가 그 인간 때문이라는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런 주장들을 근거를 통해서 확실히 일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고서에서 지금 20년 이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미래 기온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예측을 보면은 2030년 이전에 1.5도 상승 가능성이 40% 정도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IPCC는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든지 204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네.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세기 말인 2081년에서 2100년은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4.4도 상승하면서 가장 4.4도 상승을 하고요. 만일 탄소 배출이 가장 적게 배출되는 것이 지속된다면 세기 말 전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은 1.4도로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고서에서는 북극 기온 상승이 전 지구 온난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50년 이전 최소한 한 번은 9월 중 북극 빙하들이 거의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북극 해빙이 녹으면 대서양 해양 순환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영하 투머로우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제트기류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겨울철 한파, 여름철 폭염, 여름철 대홍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구 평균 온도가 가장 늦게는 2040년, 또 빠르면 2030년에 1.5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된 건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지구 온도가 상승된다면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그 교수가 그 말한 걸 보면 말이죠. 폭염은 1.5도로 상승하면 2015년 대비 2배, 만일 2도로 상승한다면 1.5도 대비 또다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폭염인데요.
IPCC의 많은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1.5도 상승에 도달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티핑 포인트,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이죠. 네. 이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1.5도만 넘어도 기존의 생명체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5억 인구가 의존하는 생태계인 산호초가 사라지고요. 북극 지방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폭염으로 인한 화재와 폭우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 또 빈도로 발생을 하고 3억 5천만 명의 도시인들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예. 스위스 찌리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올해 7월이었죠.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기존 기록을 깨는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2021년에서 2050년에는 2배에서 7배, 2051년에서 2080년에는 3배에서 21배 더 높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연구팀은 기록을 깨는 극단적인 이런 폭염은 앞으로 3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다. 관측된 기록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상고온 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들은 이상고온 현상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북미, 유럽과 중국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라고 밝히면서 폭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화와 그 해수면 상승도 큰 문제잖아요. 이건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네,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는 일단 물의 순환, 기후 변화는 물의 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는 더 강한 강수량과 관련된 대홍수를 가져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더 심한 가뭄을 가져오는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예. 고위도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요. 아열대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큰 장마 강수량 변화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구온난화는 영구 동토층 해빙을 증폭시키고요. 계절적 눈덮개의 손실, 빙하와 빙상의 여름 용해, 여름 북극 해빙의 손실을 증폭시킬 것이고 빙하가 급격히 녹고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은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지대 해안 침수 빈도 또 심각한 해안 침식이 증가할 것이며 100년에 한 번 발생했던 극한 해수면 사건은 금세기 말까지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예.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다고 해도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955년에서 2010년간에 비해서 최고 0.55m 높아지고 가장 많이 배출하면 최고 1.02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해수면이 0.5m 상승하면 태평양 섬나라는 대부분 물밑으로 사라지고 인도 뭄바이, 중국 상하이 등 인구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해안 도시가 침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1m 상승한다면 당연히 인천, 부산 일부 지역이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 보고서는 과거와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해수면은 수천 년간 앞으로 상승할 것이고 상승한 해수면은 수천 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예측을 내놓았죠. 네. 보고서에선 세계 각국의 기후 안정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하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줄여야 하고 순 CO2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에 빨리 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특히 메탄을 제한하는 것은 건강과 기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기후 변화의 아주 현실적인 그 위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추가적으로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를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됐잖아요. 자, 이와 함께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이제 확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올해 초까지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네.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아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을 가지고 아마 국가정책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후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지만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개인당 배출량이 4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상승률이 세계 7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그 석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석탄 발전소 이런 걸 많이 줄여 나가야 되는데 네. 계속 석탄 발전소 짓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전문 기관들은 한국에서의 탄소 중립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왜냐하면 당장 2023년 내후년부터는 유럽 같은 데서는 탄소 국경세를 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수출을 거의 못합니다 앞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빨리 우리나라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생존이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걸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소 중립을 좀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기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의 안이 나와서 그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이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군요. 네. 네, 저희가 날씨학개론 코너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짚고 있는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하반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과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를 선정하고 총 304억 원을 지원합니다.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주제와 기간, 연구비를 정해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상수 연세대 교수와 김지형 고려대 교수 등이 선정됐습니다. 집단 연구 지원 사업에는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를 친환경 공정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는 포항공대의 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링 연구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과 6월, 9월 등 연간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초 연구사업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하늘보다 수천 배 어두운 천체도 볼 수 있는 국산 망원경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고종환 박사 연구팀은 극미광 천체 관측 망원경 K-드리프트를 개발하고 지구에서 5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 주변의 어두운 영역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드리프트는 구경이 30cm인 소형 광학 망원경으로 세계 최대 단일 구경 망원경인 일본 스바루 망원경보다 구경 면적은 750분의 1로 작으면서 성능이 100배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 전지를 활용해 바닷물을 살균하고 중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김영식 교수 연구팀은 해수 전지를 충전할 때 나오는 염소를 이용해 박테리아나 병원균을 제거하고 전지 방전 시 염소를 다시 중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중화장치나 중화약품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며 국내 기업과 시제품 제작에도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나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심장 기능 저하에 모유가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왕립 외과대학 연구팀은 조사나 8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출생 후 모유를 먹은 조사나들에게서 떨어졌던 심장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을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출생 후 첫 몇 주 동안 모유만 먹은 조사나는 분유 등을 먹은 조사나와 비교해 1년 뒤 심장의 기능과 구조가 만기 출산화 수준으로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나는 만기 출산화보다 심장의 하부인 심실 크기가 작아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질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귀촌 1위에 왔는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있는데 태풍으로 조기 한 장은 작년에 날아가고요. 요거 두 장은 올해 봄에 두 장 날아가요. 이 처마는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혼자 할 수 있나? 아, 왔어요, 제 조력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로로 여기 또 오랜만에 복귀하게 됐네요. 좀 나가도 되겠어요. 잠깐만 나도 볼게. 네. 어머니 키 사이즈에 맞췄어요. 꼼꼼한 수리 실력을 지닌 조력자의 정체가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방송으로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